네, 과표에 포함하는 거가 포함되지 않는 가운데 포함되지 않는 걸 보고 있습니다. 포함되지 않는 거. 이게 훨씬 더 내용도 적고 이해하기 편하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 것. 자, 어떤 것은 포함하지 않는가. 반드시 암기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거 딱 세 가지. 첫째는 부가가치세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 자, 뭘 보는가 하니까 우리 두 번째 교재 포함되는 거 가운데 2번 한번 포함되는 건 니은 105쪽에 포함되는 가운데 니은에 할부 또는 연복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의 연체료, 연체이자, 할부이자 포함합니다. 근데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할 때는 제외한다고 돼요.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할 때는 제외한다고. 누구의 취득이다? 개인의 취득이죠.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 이럴 때는 할부이자 연체료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시험의 문제를 출제할 때는 할부이자 연체료가 포함되는가 포함되지 않는가 물을 때는 반드시 누구의 취득인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법인이 취득했다면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할 때는 포함하지 않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교재는 없는데 원래 새로 신설되는 게 신설되는 거. 어떤 건 새로 신설되냐니까 우리 프린트물 4쪽에 포함하지 않는 것, 포함하지 않는 것에 7번 보니까 또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할 때 공인중개사 지급한 중개보수 포함하지 않는답니다. 똑같이 법인이 취득할 때는 중개업자에게는 중개보수를 포함하지만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의 취득일 때는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였던 중개보수 포함하지 않습니다. 새로 신설됐다고 했죠.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요즘 원래 시험에 한 문제를 내지 않아도 지문 하나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중개업자에게 관련된 집정 내용이라서 공인중개세금한 중개보수를 개인의 취득일 때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과거에 내가 부동산을 매입할 때 부동산 취득할 때 제공받았던 용역이 있다면 용역에 대한 수수료도 포함하라고 돼 있어. 그럼 내가 부동산 취득할 때 중개업자의 중개 용역 받았으니까 중개 수수료 포함한다고 보통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개인의 경우는 촌에 농지사만 촌 농지 거래했다 중개업자가 그냥 현금 주고 끝나버리지 뭐 영수증 주고 이런 것도 없더라고. 또 영수증 받아도 법이 정하는 형식과 맞지 않아서 영수증은 받았는데 이걸 정비된 자료 인정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흔하다 보니까 법인은 법인장부상 우리가 중개업자에게 얼마 줬다고 장부에 딱 정확히 명시되지만 개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차라리 빼버리자. 개인의 취득일 때는 반드시 중개업 중개보수 포함하지 않는다. 2번, 3번, 1, 2, 3번은 시험에 단골로 나온 지문들입니다. 반드시 꼭 알아야 될 거고 그다음 나머지 내용은 충분히 이해 가능한 부분이라서 이해 가능한 부분입니다. 우리 포함하지 않는 것에 106쪽에 포함하지 않는 것에 1번 기억봐요.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오늘 핵심이 뭐냐니까 판매를 위한 부분입니다. 그 밑줄 쫙 꺼서 내가 취득하는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광고비, 선전비 누가 지출한 거죠? 누가 지출한 겁니까? 취득하는 사람이 사용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취득하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 팔기 위해서 썼던 광고비, 선전비는 취득자의 가액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취득가액이라는 것은 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하는 거지 내가 취득한 물건을 팔기 위해서 파는 사람이 썼던 광고비, 선전비는 취득자의 가액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또다시 그 밑에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이용하는 자가 분담 딱 밑줄 긋고 이거 원래 누가 내야 돼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누가 내야 되죠? 이용하는 사람이, 사용한 사람이 내야 됩니다. 근데 법원 경매받아서 딱 경락받았는데 문제는 앞 사람이 전기요금 내지 않고 가스요금 내지 않고 해서 전기 공급 끊겨버리고 가스 공급 끊겼다. 이용하 그럼 이걸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체납된 금액을 납부해야만 넣어줍니다. 전기를. 그래서 이건 내가 비록 내더라도 이건 내가 이용하는 게 아니고 앞 사람이 이용했던 비용을 어쩔 수 낸 거기 때문에 당신이 비록 내더라도 이거는 세금 받는 과표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지막은 이주비, 지작물 보상금 등 그다음 취득 물건과는 그다음 밑줄 작아서 별개의 권리로
취득 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내가 원래 취득세 과세표는 취득한 물건의 가액을 과표로 합니다. 하지만 취득한 물건과 관계없이 별개로 주고 있는 돈을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주비 같은 경우 나는 일요일 날 오후에 이사 가고 싶어. 앞 사람이 토요일 날 이사를 가면 도배를 하고 일요일 오후에 이사 가고 싶은데 언제 이사하나 모르니까 일요일 날 오후에 간답니다. 환장하잖아. 도배도 못할 뿐더러 앞 사람이 일요일 오후에 나가면 우린 들어가서 일요일 오후에 들어가서 청소하고 한밤중이 돼버려. 그래서 혹시 토요일 가시면 안 되냐고, 이사비는 내가 대신 좀 내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주었다면 그 이사비는 이 취득한 물건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별개로 주고 있는 돈들입니다. 이거 포함시킬 필요가 없지. 그 이거 보세요. 4번 하면 항상 4번은 취득하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 파는 사람이 사용했던 비용. 5번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그리고 취득한 물건과는 별개로 주고 있는 돈 포함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야. 그 28회 시험 때는 다음 포함되지 않은 걸 찾아보라고 해서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페이지 제일 위쪽에 동그라미 2번 취득대금을 일시급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는 할인된 금액으로 한답니다. 10억짜리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취득하는 사람마다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아니고 이 10억을 일시불로 한꺼번에 다 주겠답니다. 파는 사람 입장에서 좋지, 고맙지, 그렇죠. 띄엄띄엄 하니까. 그런데 일시불로 10억을 한꺼번에 다 줄 테니까 100만 원만 좀 할인해 주면 안 되냐고. 100만 원만 할인해 달랍니다. 100만 원 할인 받아서 하루면 실질 취득가 얼마죠? 10억 아니잖아요. 100만 원 할인 받았으니까 우리 법은 일시불로 지급하여 일정을 할인 받았다면 할인된 금액을 과표로 한답니다. 할인된 금액을. 그럼 할인받은 100만 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할인받은 금액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포함하지 않는 부분이야. 시험에서 까탈스럽게 낼 때는 항상 누구의 취득인가를 알고냐에 따라 포함될 건지 포함되지 않을 건지를 구분하는 것. 나머지는 말을 보고 합니다. 판매하기 위해서 판 사람이 쓴 비용, 내가 쓴 게 아니고 앞 사람이 썼던 전기, 가스 등의 비용, 취득한 물건과 별개로 주고 있는 돈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웬만하면 이제 다 풀 겁니다. 아마 올해 낸다면 저기 새로 신설되었던 조분 꼭 이야기했을 거고, 그 다음 이제 106쪽에는 또 2번 건축물의 건축 개수, 이건 안 보셔도 될 거고, 3번은 봐야 됩니다. 토지의 지목 변경. 우리가 토지의 지목 변경은 뭐 취득일을 묻든 과표를 묻든 세율을 묻든 토지의 지목 변경 항상 신경을 써서 봐야 됩니다. 자, 토지의 지목 변경 원칙은 증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증가한 가액. 취득의 의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건에 일정한 변경을 가해서 가액이 증가하면 증가한 만큼을 새로운 취득으로 보거든 증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문제는 얼마가 증가됐습니까? 신고는 압부하는 세금이거든. 본인이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얼마가 증가되는지 네가 알아서 결정하라. 이래 말하면 모든 국민들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도 아니고 얼마가 증가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 객관성에서 증가한 가액이란 시가 표준액의 증가액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말 만들어 봅시다. 지목 변경하기 전에 시가 표준액이 1억이어서 근데 지목 변경되고 나니까 시가표준액이 3억입니다. 그래 옛날의 법에는 시가 표준액의 증가액으로 한다. 즉 2억 이렇게 하다가 2011년 들어오면서 말을 바꿔서 여기서 시가 표준액의 증가액이란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과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의 차액을 말한다. 오케이. 2억이잖아요. 그렇게 하던 거 2014년에 와서 또 법을 바꿔서 증가한 가액이란 지목 변경 후 토지의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맹이 2억이야. 똑같은 말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차액으로 한다고 하다가 뒤에 가면서 앞금액 뺀 금액으로 한다고 하다 지금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 여러분이 교재 보시니까 107쪽에 원칙은 증가한 가액인데 이번 이때 증가한 가액이란
기역의 가액에서 니은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그 바로 기역의 가액이 지목 변경 후 토지 시가피득이고 니은이 지목 변경 전 시가피득. 그래서 고금액으로 한다. 말뜻만 이해하시면 돼. 다만 예외적으로 역시 근래는 그 예외를 내고 있는 편들입니다. 예외. 그 양가로 2번 위에 107쪽 판결문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취득. 프린트문에 3번 있습니다. 3쪽에 양가로 4번에 예외적으로 판별문이나 법인장부에 의해서 지목 변경에 들어간 비용이 증명된다면 그 비용을 그대로 과표로 삼게 됩니다. 원칙은 시가피득의 증가액으로 하고 단 법인장부 판결문에 의해서 지목 변경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이 증명되면 그 비용을 그대로 과표로 삼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볼 것이 이제 107쪽에 4번은 보시지 않아도 되고 5번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하고 대수선한다.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건축하고 개인의 건물에 대수선하고 합니다. 그럴 때 취득 가격 중 밑줄을 섞어서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 등에 따라 입증된답니다. 아니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했는데 개인이 건축했는데 법인장부에 따라 증명되고 그래 나옵니까? 개인이 건축인데 법인장부에 따라 증명되고 이런 거 나와요? 나온다는 거죠. 어떻게? 아니 개인인 갑이 자기 땅에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건물을 지으려고 10층짜리 건물 하나 지으려고. 문제는 10층 정도 된 건물 지으려면 누가 와서 지어야 돼? 동네 알고 있는 미장하신 분하고 몇 분 불러지. 그렇게 건물 지으면 됩니까? 아니죠. 건축물의 면적의 높이 등의 시설 등에 따라서 건설할 수는 없고 면의 종류가 따로 있습니다. 10층 정도 짓는 이런 건물은 그냥 일반 건축업자 지으면 안 돼.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건설업자도 있고 원룸 지을 수 있는 건설업자도 있고 이거 지을 수 있는 건설 따로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는 종합건설법인입니다. 흔히 종건사. 종합건설법인이 와서 지어. 그럼 A 종합건설법인이 이 건물을 지었다. 그럼 요 법이 이쪽 법인장부에 뭐 나옵니까? 이쪽 법인장부에 이 건물을 지어주고 얼마의 돈을 받기로 했다, 얼마의 돈을 받았다는 게 딱 증명되는 거야. 그 법인장부에 의해서 이 건물을 취득하는데 내가 얼마의 돈을 주었다는 게 이쪽 법인장부에 확인됩니다. 또 내부 실내 인테리어는 이쪽 법인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개인 사업자를 불러서 내부 실내 인테리어 했다. 그럼 개인 사업자잖아. 사업자는 소득세법상 계산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돼 있거든. 그럼 결국 또 법인장부, 세금계산서 이런 걸로 인하여 얼마의 돈이 지출되었다는 게 증명되고 있다. 이것이 90% 이상이 증명된다면 이 금액을 그대로 과표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뭐 몇 해 전에 신설됐다고 딱 한 번 그의 연도에 100분의 80을 넘는 가액이 입증된다면 틀린 지문, 100분의 90을 넘는 가액이 입증되는 거지. 요건 문제를 지문 내면 숫자가 고치는 거 외에는 낼 게 없기 때문에 법인이 아닌 개인이 건축했다 해도 법인장부, 세금계산서 이런 것으로서 90% 이상이 증명되면 그 비용을 과표로 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걸 뒷장 넘겨 109쪽 세율 봅시다. 세율은 우리 교재 위에 보듯이 상당히 자주 나오죠. 뭐 최근만 봐도 22, 23, 24, 25, 26, 27, 28 작년 29회 시험 빼고는 22회부터 계속적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한번 둘, 셋, 넷 7번 시험 치는 동안 22회부터 28회까지 7번 시험 치는 동안 문제는 11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11문제가. 그만큼 매년 냈고 2문제씩 냈고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거든.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작년에 왜 안 냈냐고 매년 나오니까 반드시 나올 거라 생각하고 달달달 외우고 있거든. 뒤통수를 쳤다는 의미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작년 뺀 게 아닙니다. 뭐 올해 다시 컴백해서 돌아올 확률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과세 표준의 곱하기 세율 취득세 세율 아마 뭐 4월달 5월달 모의고사 치면 모의고사 취득세 과세 표시 넣으면 공인중개 지급에 중개보수가 포함되는 건지 아닌 건지 아마 이런 질문은 거의 아마 나올 겁니다. 누가 문제를 내든
새로 신설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꼭 보셔야 돼요. 자, 취득세 세율은 누진세 있다 없다. 취득세 누진세 있다 없다. 누진세 없다고 했죠. 누진세는 반드시 재산과 소득 관련 세금에만 누진세 나오지 행위를 보호하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런 누진세 없습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처럼 재산과 소득 관련 세금일 때만 누진세 나오지. 이것도 몇 해 전에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의 가액에 따라 그 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을 하며 이런 거 없습니다. 절대 누진세는 안 나옵니다. 차등 비례세를 쓰는 거지. 차등 비례세. 비례세는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비례세를 다른 말로 정률세라고. 정률세죠. 정률. 세율이 일정하다고. 금액이 얼마든 상관없이 세율은 똑같습니다. 내가 1억짜리 상가점포 취득에도 4%, 10억짜리 건물 취득에도 4%, 1000억짜리 건물 취득에도 4%, 1조짜리 사도 4%입니다.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똑같다는 거지. 그럼 앞에 차등은 뭐냐고? 차등은 문제는 상가 건물을 매매로 사면 금액이 얼마든 세율 똑같아. 근데 상가 건물을 신축할 수도 있는 거고, 상가 건물을 상속받을 수도 있는 거고, 증여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취득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취득한 물건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어. 똑같이 상속받아도 농지받은 것과 농지하는 거 받은 건 세율 다릅니다. 이렇게 취득하는 방법, 취득하는 물건의 종류 이에 따라서는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한다고 차등 비례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첫째, 표준세율. 둘째, 특례세율, 세율의 특례세율이 있고, 세 번째, 중과세율. 다 크게 나누면 세 가지가 있고, 시험에 1순위는 표준세율이고 1순위, 2순위가 세율의 특례. 그럼 당연히 뭐 중과세율이 3순위 되겠죠. 우리 1순위 표준세율, 우리 세율할 때 표준세율 이래 말하면 뭘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표준세율 뭘 적용할 수 있다?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사람도 뭐 키 할 때도 표준 키 한다고 모든 다 표준 키가 아니잖아. 좀 더 큰 키도 있고 작은 키도 있고 하듯이 세율도 표준세율 이래 말하면 통상적으로는 요 세율을 적용하지만 이와 다르게 높게도 낮게도 할 수 있다는 걸 표준세율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교재 109쪽 보니까 표준세율 그 밑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는 가감할 수 있다고.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는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표준세율이 얼마인가 하니까 밑에 뭐 유상을 원인으로 또 뒷장에 상속을 원인으로 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이래 보면 안 되고 프린트물 보세요. 프린트물 4쪽에 세율 표준세율. 처음에 취득 시작할 때 현재 취득세는 무슨 세금과 무슨 세금이 합쳐진 거라 했죠 제가? 그렇죠. 2010년까지 있던 취득세하고 그다음 2010년까지 등록세 가운데 소유권 등기가 통합되는 것이 현재 취득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되기 전에 세율을 먼저 보는 프린트는 제가 통합되기 전 세율이죠.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기 이전 원래 있던 취득세 표준세율 통합되기 전에입니다. 그 다음 통합되기 이전에 등록세 통합되기 이전 등록세 무슨 등기? 소유권 등기가 통합됐잖아. 소유권 등기 요것의 표준세율 이렇게 따로따로 봅니다. 현재 취득세는 요 세율과 요 세율이 통합되어서 현재 취득세 표준세율 돼 있거든.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는 현재 취득세 표준세율 요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봐버리고 앞에 어떻게 통합됐는가를 전혀 모르면 공부해야 될 양도 굉장히 많고 내용은 이해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원래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기 전에 원래 취득세 표준세율은 딱 하나밖에 없어. 1000분의 20.
천분의 22% 세율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옛날에 취득세는 상속을 받든 정려를 받든 매매로 하든 신축을 하든 농지를 취득하든 말든 아무 관계없이 2%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농지 상속받아도 2%, 농지 정려받아도 2%, 농지 매매로 취득해도 2%, 상가 건물 상속받아도 2% 똑같았으면 그냥 2%밖에 없었거든. 대신 통합되기 이전에 등록세 소유권 등기 세율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이건 다양하게 상속을 받았다, 상속받을 때 농지인지 농지 아닌 부동산인지, 상속 외의 무상승계 취득, 흔히 뭐 정려 등을 받고 이럴 때 이때는 또 농지인이 아니고 비영리 사업자가 받은 건지 기타 일반인이 받은 건지 유상승계 취득, 이것도 농지인지 농지 아닌 부동산인지, 그다음 원시 취득하여 보존 등기할 때 원시 취득에서 보존 등기하고 있다. 이때도 세율이 다르고 또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이런 거 분할 등기하고 있고 합유, 총유물의 분할 등기 필기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프린트물 다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세율은 농지를 상속받았다 1000분의 3 0.3%, 농지 아닌 거 상속받았다 1000분의 8 0.8%, 비영리 사업자가 정려 등을 받았다 1000분의 8, 일반이 정려받았다 1000분의 15 1.5%, 농지를 매매 등으로 취득했다 1000분의 10 1%, 농지 아닌 걸 매매로 취득했다 1000분의 20 2%, 보존 등기하고 있다 1000분의 8, 공유 합유 총물 분할한다 1000분의 3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결합한 거거든. 그럼 결합시켜 보니까 1000분의 20 2%의 농지를 상속받다 1000분의 3 합하면 얼마죠? 합하면 1000분의 23 2.3%죠. 1000분의 23 2.3%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밑에 거는 안 할게요. 그럼 상속 농지 말고 다른 부동산 상속받다 1000분의 28, 비영리 사업자가 정려받았다 1000분의 28, 일반에 정려받았다 1000분의 35, 농지 매매로 취득했다 1000분의 33%, 농지하는 부동산 1000분의 40, 보존 등기 1000분의 28, 공유물 분할 1000분의 3, 23. 이게 현재 취득세 세율입니다. 이거 외우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뭘 외우라고 제가 요거 외우라고요. 요 세율을 외우는 겁니다. 요 세율을 이거 외우셔야 돼. 상속받았다 농지가 작은 거지. 항상 그 프린터 제가 저는 이를 외웠어. 상상 파티라고. 상상팔 상속은 1000분의 3 1000분의 3 상상팔. 그다음 무상승계 취득 무파리로 무상승계 취득은 1000분의 8 1000분의 15 유원투 유상승계 취득은 1% 2%. 이건 보팔로 보존 등기 팔로 간다고 보팔로. 이건 03이 뭐 특정 인물 말하는 게 아니죠. 03 03이라고 03 03이 이래 오시면 돼. 상상팔 무파리로 유원투 보팔로 03이 이렇게 하면 내용 다 끝나. 진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상상팔 무파리 이렇게 딱 취득세 물으면 플러스 2%만 되잖아. 플러스 2%만 딱 해버리면 물론 앞에 2% 있지만 2%만 2.3, 2.8, 2.8, 3.5, 3%, 4%, 2.8, 2.3 이렇게 하면 돼. 이거 외우고 무슨 실익에서 요 세율이 취득세 딱 끝나면 등록면허세 들어가잖아. 등록면허세 소유권 등기 세율이 요 세율입니다. 이게 등록면허세 소유권 등기 세율이야. 이걸 외우고 있으면 취득세 표준 세율과 등록면허세의 소유권 세율이 동시에 해결됩니다. 만약 이래 외우잖아. 이거 외우고 있으면 다음에 등록면허세 가면 이 세율 따로 또 해야 돼. 또 하지 말고서 상상팔 무파리로 유원투 부팔로 032 이렇게 한 다음 요 뒤에 2%만 플러스 시켜 내용 보시면 될 거고, 다만 딱 하나 주의할 것이 딱 하나 주의하면 주택은 틀려. 유상승계 취득에 원래는 플러스 2% 플러스 시키니까 농지는 3%, 농지 아닌 건 4%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단 주택의 유상 취득은 별도의 세율을 따로 사용합니다. 주택의 유상 취득은 오직 주택만큼, 그것도 유상 취득에 대해서만 별도로. 그 프린트물 4쪽에 즉 세율 적용 시 주의사항 1번 주택 취득의 세율 유상 승계안에서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때는 1000분의 11% 씁니다. 6억 초과 9억 이하는 1000분의 22% 씁니다. 9억도 초과하고 있다 1000분의 33% 씁니다. 세율 굉장히 낮죠? 봐, 농지가 몇 프로 줄이? 농지가 3%잖아요. 농지가 3%인데 10억짜리 집을 취득해도 3%야. 15억짜리 집을 사도 3%입니다. 그만큼 낮게 책정돼 있지. 현 정부의 정책이 뭐냐니까 특히 주택은 시장에 진입, 취득하는데 세부담 너무 많이 주지 않겠답니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도 일반 부동산보다는 세율적인 측면에서 좀 혜택을 줍니다. 빠져나가는 것도 쉽게 퇴출, 나갈 수 있도록. 대신 정체되지 않도록. 많이 가지고 있고 고가의 집을 계속 가지고 있고 그때는 불이익을 주도록. 쉽게 말해 거래는 쉽게 하되 보유를 많이 가지지 못하도록. 이런 의미. 거래는 쉽게 대신 많이 가지고 이제는 거래 과정의 세금은 적게 하고 보유 과정의 세금은 높게 측정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주택의 취득까지 보았고, 그리고는 참고적으로 하나 더 보시려면 프린트물 5쪽에 농지가 무엇인가, 농지가 무엇인가 알아야 됩니까? 그렇죠. 뭐 되게 중요하진 않지만 여기 봐. 농지를 상속받으면 1000분의 23이고 농지 아닌 거 받으면 1000분의 28이거든.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면 3%고 농지 아닌 건 4%거든. 농지가 무엇인가 알아야 세율을 적용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은 농지가 뭐냐니까 취득 당시 공부상의 지목이 이래 시작하죠. 제가 공부상 지목에다가 밑줄을 끊었어. 왜? 대한민국 세금 가운데 농지가 무엇인가 물을 때 공적 장부상 지목을 쳐보는 세금은 오직 취득세밖에 없습니다. 다른 조세는 농지가 무엇인가 말하면 공부상 지목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공적 장부상에 뭐라고 돼 있든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논밭 등이라면 다 농지라고 말해. 하지만 취득세는 아무리 밭으로 사용하고 있어도 공적 장부상에 그렇게 돼 있지 않으면 농지 아닙니다. 공부상 지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논밭과 선 목장. 공적 장부상에 논밭과 선 목장이라고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공부상 이렇게 되어 있으면 농지입니까? 그건 아니야. 왜? 공부상 이렇게 되어 있는 토지로서 실제로도 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공부상에는 밭인데 전혀 뭐 임야로 우거져서 전혀 뭐 농지도 이용하지 않고 있다? 농지 아닙니다. 반드시 취득세는 농지는 공적 장부상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도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토지를 농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10회 때 한 번, 13회 때 한 번, 딱 2번 나왔지. 뭐 굉장히 중요하고는 않아도 혹시나 지문 하나 물으면 농지문은 공부상 전답과서 목장이라고 되어 있다. 실제로 그 용도로 쓰고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 양가로 3번. 이건 이제 111쪽 제일 마지막 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11쪽 교재는 제일 마지막 끝에 건축, 신축과 재축은 원래 원시 취득이니까 제외합니다. 신축, 재축은 원래 원시 취득이니까 빼고 건축 또는 개수를 통하여 건축물의 면적이 증가된다. 밑줄 짝어서 프린트를 제가 건축, 개수를 통한 면적 증가해놨지. 건축하거나 개수를 통하여 면적이 증가되면 이를 뭘로 본답니까? 원시 취득으로 본답니다. 원시 취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합니다. 1000분의 28 원시 취득으로 보아 적용합니다. 이제 잠시 후에 응용할 거 나올 거야. 저게 이제 표준 세율입니다. 반드시 상상팔, 무팔의 연, 두포팔의 영, 3에서 꼭 반드시 외우고 주택도 함께 보셔야 될 거고. 그럼 자 이제 세율의 특례 우리 교재는 112쪽, 113쪽 이제 선박 이런 거 볼 필요 없고 113쪽에 표준세에서 중과 기준세를 뺀 세율 이런 게 보이고
또 115쪽에 중과 기준 세율 이런 게 보입니다. 이게 세율의 특례입니다. 7판 세율의 특례는 두 가지가 있어. 자, 보시면 이렇게 표준 세율에서 2% 뺀 세율. 표준 세에서 2% 빼는 게 있고 두 번째 2%만 적용시키는 세율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2%를 부르기는 이래 불러. 부르기는 중과 기준 세율 이래 부릅니다. 이것도 2% 중과 기준 세율. 그 앞에 나와 있는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는 대상, 또 중과 기준 세율을 적용하는 대상, 이래 말하자면 이름은 중과 기준 세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주의해야 될 게 이거는 이름 중과 기준 세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 2%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지. 요 2%의 진짜 의미 뭐다 이거? 이때 2% 표준 세율,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한 다음 2%를 빼버리겠다고 말하고 2%만 하겠다고 할 때 이 2%는 원래 취득세, 등록세 통합되기 이전에 원래 있던 취득세 그 세율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이게 원래 있던 취득세 이걸 의미하는 뜻이야. 자, 그럼 표준세에서 2% 뺀다는 말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시켜 구한 다음 원래 있던 취득세를 빼버리겠답니다. 그럼 뭐만 받겠다는 이야기죠? 뭐만 받겠다? 얘만 받겠다라는 이야기야. 얘는 부과 안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얘는 부과 안 합니다. 또 2%만 하겠다는 말은 얘만 받겠다는 의미야. 얘를 안 받겠다는 뜻이지. 왜?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왜? 종전 취득세 받겠다고 소유권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소유권 등기 대상이 아닌데 어떻게 소유권 등기 세율을 적용합니까? 소유권 등기가 아닌데. 그 실질 재산은 분명히 증가합니다. 실질적 재산은 분명히 증가한다. 그런데 소유권 등기 대상은 아니다. 소유권 등기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네. 실질적 재산 가치는 분명히 증가합니다. 취득세는 소유권을 새롭게 취득하든 소유권의 새로운 취득은 아니라도 자 보세요. 이제 토지의 지목 변경, 건축물의 개수, 과점 주주 새로운 소유권 취득은 아니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상물의 변경을 가하여 가액이 증가하면 이를 증가한 것도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겠다고. 그럼 토지의 지목 변경, 재산적 가치가 증가됐지 밭에서 대로. 문제는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면 토지 소유권 등기 새로 합니까? 내가 밭을 가지고 있다가 대로 바뀌면 소유권 등기 하나 가져요. 소유권 이제 내 거거든. 그럼 무슨 등기 해야 돼요? 지목 변경 등기 합니다. 지목 변경 등기. 그럼 소유권 아닌 등기는 등록면허세와 통합돼서 등록면허세와. 그래서 이건 일단 원래 있던 취득세만 받고 등기는 소유권 등기 아니니까 요세를 적용 못하고 이 등기와 관련된 건 등록면허세에서 부과합니다. 이런 의미라. 2% 하는 것 딱 한마디로 취득의 의제. 취득의 의제. 토지의 지목 변경. 2%가 무슨 뜻인지 말뜻만 알면 색을 외울 필요도 없어 사실은. 거기다가 건축물의 개수. 우리 건축물의 개수 뭐라고 했죠? 대수선을 하거나 아니면 일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내용이라 했지.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했다. 그럼 가치가 증가되지 않죠. 이를 취득으로 보아 원래 있던 취득세 2% 받습니다. 문제는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건축물 소유권 등기를 새로 해야 됩니까? 아니죠. 건물 구조 변경 등기합니다. 건물 구조 변경 등기하는 거야. 다만 그래서 아무런 말 없이 건축물의 개수 등에 따른 취득하면 2% 합니다. 2%. 단, 딱 하나 단. 무엇은 주의한다? 건축물 개수 등을 통하여 면적이 증가된 부분 나오면 방금 있잖아. 면적이 증가되면 이를 원시 취득으로 보아 세율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2%가 아니고 2.8% 사용을 하는 겁니다. 항상 건축물 개수 물을 때는 원래는 2%지만 단 면적 증가는 제외한다고. 면적 증가
제외. 요놈 물을 때 요 지문을 종종 끼워 넣거든. 건축물 개수를 통하여 건축물의 면적이 증가된 경우 이래 물으면 중과 기준세 2% 이상 말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 과점주주 봐. 과점주주. 이것도 의미를 제가 다 이야기한다 봐. 과점주주의 취득. 원래 과점주주 아닌 주주 40% 지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 되었다. 수호발제가 40% 있다가 60% 되었다. 얼마만큼 취득했다고 했죠? 60% 모두를 새로 취득했다 했죠. 아니었던 사람이 최초로 되면 자기 지분 전체를 취득하는 걸로 본다. 문제는 소유권은 여전히 법인 거잖아. A 법인 소유 부동산입니다. 법인 소유인데 다만 이 A 법인 주식을 내가 40%다가 60% 되었다는 거지. 그 부동산 소유권은 이제 A 법인 겁니다. 소유권 변동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그래서 모두 실질적 재산 가치가 증가되어 증가한 만큼을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2%를 적용하지만 소유권 등기 대상은 아니잖아.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바로 여기 있는 부분들입니다. 요것도 있잖아. 존속기간 1년 초과하는 임시용 건축물이에요. 임시용 건축물. 이것도 볼게요. 임시용 건축물 의미가 뭐다? 임시건축물. 우리 법에는 공사현장, 사무소, 임시흥행장 등 임시용 건축물 합니다. 임시용 건축물은 소유권 등기 대상 아니라는 뜻입니다. 소유권 등기 대상 아니란 소유권 등기 대상 아니라는 의미야. 우리 과거에 동네 공터에 서커스단에 와가지고 한두 달 공이나 떠나는 게 있고, 저도 집에 애들 어릴 때 여름 방학이나 들고 애들 데리고 하니까 분명히 우리 빈 광장이었는데 그게 가건물 지어가지고 파충류전이다, 곤충전이다 이런 거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한두 달 끝나니까 그 건물 철거되고 없더라고. 혹시 파충류전 이런 데 가보셨습니까? 저도 애들 데려가서 딱 가니까 사람들이 아나콘다 같은 거 왜 목에 걸고 사진 찍고 가잖아. 그렇죠? 이놈 새끼들이 어린 놈이 이 집에 애들이 아빠 저거 목에 걸고 사진 찍어보라 합니다.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저는 가장이 해야 된다. 가장이. 아무나 하는 게 저는 대표로 가장이 해야 되니까 엄마한테 시켜라. 엄마한테. 아빠는 가장이, 아빠는 돈 내는 사람이고 집에 대표는 너 엄마니까 너 엄마가 찍어야 돼. 너 엄마 목걸이도 좋아한다 저런 거. 아빠는 목에 두드러기 있으니까 저런 거 못한다. 이런 그 건물도 봐요. 둘 다 사라집니다. 그 건물 지을 때 밑에 토지를 파고 철근 깔고 공구리 치고 건물 지어서 소유권 보존 등기한 다음에 한두 달 쓰다가 철거하고 멸실 등기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 그렇죠? 쉽게 말해 임시건축물은 가건물 등은 이거는 소유권 등기 대상 아닙니다. 근데 만약 임시건축 단 소유권 등기 대상 아니다. 두 번째, 존속기간이 만약 1년도 초과하지 않고 있다. 방금 했듯이 한두 달 쓰다고 지나간 철거할 걸 재산적 가치가 있다 이래 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속기간 1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은 비과세가 돼. 비과세. 1년이 초과한다면 그나마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치고 원래 있던 취득세 2%는 받고 소유권 등기 대상 아니니까 이 세는 적용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2%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 말면 되는데 중과 기준세 2% 한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라고. 2% 자꾸 중과 2%라는 거 이런 게 있고 막 외우는 게 아니고 2%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아시라고. 종전 취득세구나. 그 말은 실질적 재산이 증가되어 취득하구나. 단 소유권 등기는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내용 끝나는 부분입니다. 이 놈은 표준세에서 2% 뺀다. 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한 다음 원래 있던 취득세 2%는 빼버리겠답니다. 그 말은 소유권 등기는 해요. 분명히. 소유권 등기는 하는데 왜 이놈은 빼버립니까? 실질적 재산 가치의 증가가 없거든. 거꾸로 말하는데 소유권 등기는 하는데 분명히 실질적 재산 가치는 전혀 증가되는 게 없어. 그래 말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실질 재산의 증가 없이 등기부상으로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분명히 등기부 상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하지만 실질적 재산 가치의 증가는 전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은 자꾸 저게 무슨 의미인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거 못 외우면 시험 참 자주 나오는데 이거 못 외우면 나중에 그냥 외우요 이제. 그냥 외워서 할 수 있는 건 진짜 한계가 있습니다. 뭔 뜻인가를 알고 내용 보면 얼마나 쉬운 내용인데. 아, 실질적 재산의 증가는 없다. 등기는 하는데 대표적으로 봐. 대표적으로 공유물 분할합니다. 공유물 분할. 공유물 분할에 따른 취득. 갑과 을이 균등 지분으로 하는 공유 토지가 있어. 공유 토지. 자, 요 토지 소유권 몇 개죠 이거? 이 소유권 몇 개입니까? 소유권은 하나잖아 걸쳐. 두 사람 공동 소유라고 소유권이 두 개는 없습니다. 언제나 1필지 1등기용지. 한 필지는 소유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소유권을 두 사람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지. 대신 이걸 분할해봐. 공유 토지 딱 분할 등기합니다. 분할하는 순간 토지는 따로따로 떨어지죠. 그러니 분필, 필지가 나눠집니다. 이제 필지가 나눠져. 필지는 구분 소유의 대상되는 독립부동산이야. 각각 독립부동산이잖아. 1필지마다 1등기용지 나와야 되거든. 그럼 가 50%, 을 50% 이렇게 구분했다. 그럼 요 토지 독립토지니까 요 토지단 소유권 등기를 해야 될 거고 요 토지단 소유권 등기를 해야 되겠지. 봐, 분명히 소유권 등기는 하잖아. 소유권 등기하니까 등기의 세금 냅니다. 문제는 실질적 재산 가치의 변동이 있다 없다? 없잖아. 소유권은 분명히 취득했는데 실질적 재산 가치의 변동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은 원래 있던 소유권 등기만 받지 원래 취득세는 부과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이 통합되기 전에는 뭐냐니까 통합되기 전에 취득세에서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였습니다. 옛날에 등록세 통합되기 전에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야. 형식적으로만 취득했지 실질적 재산의 취득은 아니라고 원래 비과세였거든. 근데 등록세가 통합되니까 원래 취득세는 받을 필요가 없고 등기란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미가 얼마나 쉬워. 다만 단 공유물 분할하는데 이래 돼서 분할하는데 원래는 50대 50인데 70대 30으로 지분이 바뀌어서 지분이. 그럼 갑은 어떻게 해야 되죠? 지분 바뀌었습니다. 갑은 어떻게 하죠? 세금 계산할 때는 원래 있던 50%만큼은 표준세율에서 2% 뺀 그 세율을 적용하고 그다음 20%는 새로운 취득이죠. 새로운 취득입니다. 그럼 새로운 취득일 때는 그다음 뭘 봐야 돼? 을에게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을에게 20% 떼받는 만큼 돈을 줬다면 유상취득이고 아무런 대가를 준 게 없다면 무상취득이고 유상취득이면 그다음 농지인지 농지 아닌지 봐야 될 거고 무상취득이라면 이 갑이 비영리 사업자인지 일반인지 따라서 내용을 적용해야 되겠지. 이래 달라집니다. 요 내용은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똑같이 나옵니다. 공유물 분할에 따른 이전 양도 아닙니다. 왜? 실질적 재산 가치의 변동이 없거든. 다만 양도소득세는 이제 을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을 입장에서 단 지분이 변동됩니다. 지분 변동되고서 이 사람이 아무런 대가를 받은 게 없다면 양도 아니야. 증여지. 그럼 대가를 받았잖아. 그럼 자기 토지 일부를 떼팔고 돈 받았으니까 20%만큼은 양도한 것 양도소득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의 개념이다. 단 지분의 변동을 통하여 지분이 감소가 되었다. 지분이 증가되었다. 증가되면 요 증가분 요만큼은 조세율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것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다. 취득일은 등기 등록일. 이혼에 의한 뭘로? 재산분할로 취득합니다. 재산분할로 이혼 위자료가 아니고 이혼 재산분할에 따라 취득을 하는 겁니다. 재산분할은 잘못 따지는 겁니까? 재산분할 잘못 따지는 거 아니죠. 요거는 한 가정 안에 형성된 재산은
부부의 공동 노력을 통하여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재산을 모으는 동안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자기의 기여도에 따라 나눠가는 겁니다. 비록 예를 들어 명의는 모두 아저씨 명의로 다 있다고 돼 있다고, 모두 아저씨 명의로 돼 있다 해도 모두 이 재산을 아저씨 혼자 노력해서 마련한 게 아니거든. 헤어질 때는 잘잘못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헤어질 때는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자기 기여도에 따라 날아가는 게 재산 분할이야. 현재 대부분 판례는 대부분 5대5로 나옵니다. 옛날에 7대3이었거든. 불과 10몇 년 전만 해도 판례가 대부분 7대3, 경제활동하시면 70%, 가사활동하시면 30% 이래 분할했는데 근래는 거의 5대5로 분할되고 있습니다. 그럼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있다. 분명히 이전 등기하니까 등기란 세금은 내야 돼. 등기란 세금은. 근데 실제는 의미는 자기가 노력해서 모은 걸 자기가 가져가는 겁니다. 지그지 가져가는 거야. 실질 재산의 새로운 취득이다, 증가다 이래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혼의 재산 분할이고, 세 번째 상속. 상속받은 딱 두 가지. 상속에 따른 감면 대상 농지. 상속에 따라 감면 대상의 농지를 취득했습니다. 농지 상속받았을 때 감면되는 것은 나는 서울서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다. 촌에 어른 돌아가시면서 농지 상속받았다. 감면. 그건 안 됩니다. 농지가 상속받을 때 감면은 현재 그 농지에 영농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농지를 받아야 감면됩니다. 현재 그 농지에 영농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농지의 소유권 등기는 할아버지에서 아버지, 아버지에서 나 이런 거 맞아요. 그런데 실질 의미는 원래 농사 짓고 살던 땅에 그냥 농사 짓고 살고 있는 겁니다. 할아버지 농지다, 아버지 농지다, 내 농지다 이런 거 없습니다. 촌에 가면 우리 집 농지입니다. 우리 집 농지지. 아버지하고 함께 농사 짓고 살고 있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내 이름으로 이전했다고 새로운 재산의 취득이구나 이래 보지는 않습니다. 원래 농사 짓고 살고 있는 땅에 그냥 농사 짓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촌에 아버지하고 집에 같이 살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그 집도 상속받았어. 그것도 마찬가지야. 상속에 따른 1가구 1주택. 단 고급주택은 빼고 상속에 따른 1가주택을 취득했다. 이것도 보시면 됩니다. 그냥 살고 있는 집에 그냥 살고 있다.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네 번째, 건축물 이전. 건축물 이전. 이전이 뭐죠? 이전. 옮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옮길 때 어떻게 옮기는가 딱 전제가 깔려. 이전은 이래 말하죠. 여기에 대지 한 필지가 있고 여기에 건물이 있어. 요 건물을 옮깁니다. 근데 첫째 전제는 건축물 구조 변경 없이, 건축물의 구조가 전혀 안 바뀐 상태에서 옮겨. 건물에 아무 구조 변경 없습니다. 두 번째는 동일되지 않아 다른 장소로 옮깁니다. 동일되지 않아. 지번도 안 바뀌어. 같은 지번에서 움직입니다. 여기 있던 건물을 그대로 이쪽으로 갖다 옮기는 거, 이게 이전입니다. 그럼 건물 구조도 안 바뀌어, 지번도 안 바뀌어, 실질적 재산 가치에 증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요 건물이 좁은 골목 안으로 들어가서 건물 입구가 이렇게 나 있었는데 대도로 쪽으로 건물의 입구를 빼기 시작하면 건축물의 가치는 현저하게 달라질 수도 있어.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 가액을 초과한다면 초과되는 부분은 요 세율 대상에서 제외시켜 원래 표준세를 적용합니다. 단 이전에 의해서 건물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만약 증가 안 나면 요 증가 부분은 제외하고 이렇게 말하지. 이런 문제 출제할 때 이렇게 냅니다. 이전한 건축물이 종전 건축물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건축물 이전. 이래 말하면 표준세 2% 뺀 거고, 이전한 건축물이 종전 건축물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 물으면 이 세율이 아니고 원래 표준세율 적용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법인의 합병도 있지만 법인의 합병은 신경 쓸 필요 없고, 다섯 번째 이런 거. 환매권 행사. 환매권 행사에 따른 취득.
환매권이 뭐죠? 환매권, 환매, 되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죠. 되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환매권 행사에 관한 내용 등기 시간에 환매 등기 배웠죠? 진도가 딱 고시사 나갔으니까 환매 등기 새로 한번 봅시다. 1번 소유권자 갑,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하잖아.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세금 냅니다. 접수 연월일, 접수 원인, 접수 번호, 원인은 환매 조건부 매매. 소유자 을, 이렇게 등기를 이제 클로징합니다. 딱 끝을 내면 문제는 제3자가 볼 때는 되게 찝찝해. 왜? 갑과 을이 서로 간에 분명히 갑과 을이 사고 팔았다고 매매했다고 돼 있고 이전 등기가 다 끝났는데 앞에 환매 조건, 되살 수 있는 조건이 있답니다. 되살 수 있는 조건. 근데 제3자가 볼 때는 어떤 조건인가 알 수 없잖아. 그렇죠? 등기는 왜 합니까? 등기는 무엇 때문에 한다고 배웠죠? 등기는 거래 안전을 꾀한다, 제3자를 보호한다는데 제3자가 볼 때는 무슨 조건이 전혀 모르고 있는 거야. 얼마나 찝찝합니까? 그렇죠? 등기는 사람을 믿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못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렇게 부정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등기는 사람을 믿기 위해서 합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믿음은 가질 수는 있지만 혹시 하는 불안감도 생길 수는 있거든. 그래서 서로 간에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겁니다. 결론은 못 믿기 때문에 그렇죠. 결론은 못 믿기 때문이지. 어쨌든 근데 어떤 조건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 밑에다가 이런 조건에다가 환매 조건, 환매 특약에 관한 내용을 적어주잖아. 이제 요 밑에다가 이런 조건이라고 적어줍니다. 그럼 이 등기는 왜 합니까? 이 등기하는 이유는 요 밑에 요 등기를 하는 이유는 2번에 있는 요 놈을 설명하려고 나온 내용이잖아. 이걸 설명하려고. 그게 우리가 등기 시험할 때 환매 등기는 부기 등기를 한다고 비우죠. 부기 등기를 한다고. 이 부1에 이 부기 1호 요 놈은 2번에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부가적인 기록으로서 첫 번째 내용이다. 이런 말이죠. 접수번호는 같이 쓰죠. 그래야 같은 사건인 걸 알거든. 환매 금액이 얼마고 환매 기간 5년 넘어갈 수 없을 거고 환매권자는 갑이고 등등 이렇게 돼 있어. 이들 사이가 무슨 관계죠? 갑이 채무자고 을이 채권자잖아. 채권자. 돈 빌려라니까 내가 널 뭘 믿고 하니까 갑이 내 부동산을 너에게 일단 사고 판 걸로 해서 이전 등기할게. 대신 요 기간 안에 요 돈 다 갚으면 다시 환매 나한테 돌아갈 거고 만약 이 기간 안에 환매권 행사하지 못하면 어떡하죠? 환매권 행사 못하면 본등기 들어가잖아. 본등기 들어갑니다. 그 말은 이 등기는 본등기 아니야. 요거는 일종의 가등기 성격이지. 그럼 본등기 들어가면 환매등기는 사라지거든. 환매 조건이 사라지면 남는 건 매밖에 없거든. 그때 실질 권리가 취득되는 겁니다. 그럼 환매 등기를 병행하며 이루어지는 요 등기, 이 매매는 실질 소유권 취득 아니야. 그래서 환매 기간에 환매권 행사했답니다. 그 말은 돈 갚기로 한 날까지 돈 갚고 되찾아가는 거야. 더 쉽게 담보로 맡겨두었다가 돈 갚고 담보물 찾아가는 걸 새로운 취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매권 행사를 통하여 취득한 것은 단 담보로 맡겨두었다가 넘어간다. 답은 소유권의 실질 재산은 아니지만 이전 등기나 하기 때문에 등기단 세금은 내고 실질적 재산이 취득된 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있던 표준세에서 2% 뺀 고세를 적용하겠다. 이런 뜻으로 쓰는 겁니다. 이런 말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하나 제가 설명한 이유는 이게 왜 표준세에서 2%뺀 대상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한 거고 제발 요 두 가지는 세율 시험에 상당히 자주 나오길래 요 두 가지는 말뜻이 무엇인가 표준세에서 2% 뺀다 2% 한다 할 때 2%의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고 꼭 내용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외우려고 덤비들면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많아지거든.
프린팅을 5쪽에 세율의 특례에서 표준세에서 2% 뺀다. 중과 기준세 뺀 대상. 그다음 2%라는 대상. 그래서 설명해 놨죠. 표준에서 2% 뺀 건 실질적 재산의 증가 없이 등기부상으로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2%는 실질 재산의 증가는 있지만 소유권 등기 대상 아닌 것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 놈까지가 이제 세율의 특례 이야기고 116쪽 중과세율 잠시 후에 요 중과세율 요 놈부터 내용을 보겠습니다.